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얼마 전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지요. 요즘에는 또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가는 식당, 상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미리 결제해 매출이 줄어든 가게를 조금이라도 돕고 지속적인 방문까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는 이 자영업자에게 내일 문을 열어도 된다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죠.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지자체가 판매하는 농산물을 또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분들도 많아진 것. 이것도 착한 소비자 운동과 결이 비슷해 보입니다. 전 세계를 뒤덮는 이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는 좀 막막한 상황인데 또 요즘은 뉴스를 봐도 한숨이 나오는 그런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온기, 우리를 다시 힘나게 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고 있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쳐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은 결국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 30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 논평 뉴스픽에서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월요 인터뷰 시간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문제 또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는 현 상황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탁에서는 자가격리,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이런 것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가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박진호님께서는 착한 소비자 운동 좋다. 찬성한다, 응원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들어와 주신 분은 최희철님, 김윤학님, 강석시박세희님, 박진호님, 8121번님, 아카시즈님, 방산월님, 신정수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유튜브로는 오직님, 엄병주님께서 요즘에 마음 독서로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가오리님, 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오직님은 코로나로 힘든데 저희 셋을 보면서 든든하다고 건강미가 건강하죠 저희.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미라는 말에 공감하시죠? 120% 공감이네요. 마음이 건강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네. 다 중요하죠. 예. 자, 오늘 그럼 뉴스도 또 건강하게 전해드리죠. 첫 번째 뉴스는 정부가 지금 이제 출발지 국적 이런 거 따지지 않고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의 의무 격리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이라도 입국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사실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도 또 해외에서 입국 차단이 될 경우 필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을 좀 정부 쪽에서 내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4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내외국인 그리고 체류 기간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이런 자가격리가 의무화됩니다. 네. 국내 주거지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네.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은 일단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자가 부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만 예외적인 사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라던가 공무, 협정, 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다만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입국 전에 한국 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
사업상의 목적이 있다라든가 뭐 예. 계약, 투자 또는 뭐 국제 대회를 비롯한 학술 목적 또는 공익적 목적이나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냥 단순 관광이나 이런 거는 당분간 좀 자제할 쉽지는 필요가 않군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나가서 그 국가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공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면적인 입국 금지보다는 이렇게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뭐 상호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정부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입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네. 목적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건데 이 관광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가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예. 뭐 강도 높은 입국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세계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네. 또 국가별, 지역별 등을 평가해서 이번 조치가 또 뭐 더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은 또 저희가 잠시 후에 인터뷰 시간에 월요 인터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총선 얘기를 좀 해보죠. 4.15 총선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 뭐 살인에 사기에 청소년 성폭행 전과자까지 지금 출마에 나서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후보 등록이 이제 끝났죠. 예. 송문희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이런 분들이 어떻게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이거는 좀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네. 늘 좀 있어 왔습니다만 특히 좀 심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번 21대 비례대표 후보자 10명 중 3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10명 중 3명이. 네. 그래서 총 35개 정당의 비례후보 310명 중에 전과자가 90명이니까 29%가 되는 거죠. 이 범죄를 보면은 뭐 살인, 성폭행, 집단 흉기 등 상해, 사문서 위조, 아청법 위반 뭐 다양합니다. 뭐 전과 18번까지 있더라고요. 이야. 근데 문제는 이런 뭐 범죄자들이 이렇게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들이 받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네. 이번 선거는 비례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이 대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전과자 부분은 좀 걸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예. 특히 그 음주운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거의 뭐 살인 미수나 마찬가지다 이런 여론이 많았고 네. 좀 정당들도 사실은 음주운전을 부적격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음주운전 전략자 후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뭐 이거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은데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9번에 공천을 받은 허은하 후보. 음주운전을 2번이나 적발이 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의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주진형 네.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명단에 들어가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정의당에서 신장식 변호사는 6번으로 안정권으로 받았었지만 네. 음주운전 경력이 드러나면서 사진 사퇴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당들이 굉장히 관대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범죄자 올림픽도 아니고 이게 비례 후보가 물론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살인이나 상해나 뭐 아청법 위반이나 성폭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부 실수라고 보기는 선량한 약간, 국민들이 예. 보통은 저지르지 않는 범죄입니다. 네. 이 부분은 걸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정말 지금 심각한 범죄 전과자들의 출마는 최소한 막아야 되는데 비례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고민이고요. 이참에 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좀 안 그래도 높은 상황에서 좀 논의가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구 후보도 문제이지만 비례대표 후보라는 것은 그 정당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후보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런 후보들을 당연히 걸러야 걸러야 되죠. 되는 건데
지금 무려 35개 정당에서 이런 것을 전혀 거르지 않고 내려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정당 차원에서의 공천 심사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도덕적 의식은 점점 높아지는데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분들의 의식이 매우 수준이 낮다. 사실 이런 반증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유독 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서 국회에서 졸속 입법이 됐다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많은 국민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을 울렸을 수 있고 실제로 처벌할 수 있고 국제 송사를 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냈는데 네. 정작 국회에서는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의원들이라던가 지금 이 과정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자를 비례정당 어떤 비례대표 후보로 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당의 정책이나 방향이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우리나라 거죠. 정치의 수준이 참 낮다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는데 정가 18범도 있고 정가 글쎄. 10범도 있고요. 살인죄로 징역을 살았던 분도 이번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비례대표 후보로 받아서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도대체 어느 당입니까? 이거는 예, 확인을 하고 싶어지네요. 예, 진짜. 국가혁명 배당금당. 배당금당인데요. 물론 아까 뭐 송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부분 살다 보면 또 뭐 법을 위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이런 후보들을 낼 수 있는지는 정말 의문이고요. 그렇죠. 정당이 공천을 제대로 못했으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선관이라던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공범을 이렇게 오잖아요. 꼼꼼히 보시고 유권자들이라도 이런 분들 정말 걸러내고 우리의 사년을 맡길 수 있는 좋은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는 정말 하나씩 다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비례대표도 참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비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권이다 그러면 그 당에 투표한 건 다 가는 건데 지금 각 당들이 거대 여당들 보면은 이번에 지역구에서 한 130석, 비례 후보에서 한 16, 17석 가져가겠다 이런 예.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순번에 있는 비례 후보들 중에 이렇게 말하자면 구멍이 크게 난 후보들이 있는 거죠. 자질의 구멍. 근데 그걸 우리가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회가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어떤 텔레그램방, N번방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국회가 사실은 거의 아저씨 중심의 국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연령도 거의 50대 중후반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여성 지금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당에 관계없이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항상 뒤늦게 목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청소년 성보 법률 위반, 그러니까 청소년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에 대해서는 정말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렇죠. 반드시 심판을 해야만 네.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지금 이제 다 힘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뭐 그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 되었든 뭐 수당이 되었든 좀 국민들에게 소득을 보존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원이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재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데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떠오르는 것이 지금 이번에 후보들도 준 걸 보니까요. 조세 포탈범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네,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또 확인해야 될 항목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량하게 유리알처럼 탈탈 털리는 월급 직장인들도 많은데 예. 이런 적어도 공직에 임하는 사람들이 조세 포탈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세 포탈이 왜 많느냐. 만약에 들키더라도 그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벌금이나 형량이. 배상이 형량이나 예. 모든 것이. 그러면 조세 포탈은 한번 했다 그러면은 한 10배 이상의 수익이 10배 이상을 한다든가 강력한 어떤 법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재원을 가지고 사실은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어제 잠깐 해봤습니다. 예. 그 5년간 세금을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있는 후보가 38명이라고 하네요. 비례대표 38명, 중에. 비례대표 중에. 모 후보의 경우에는 5년간 4억 1,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일단 투표 나오신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시기 전에 세금을 세금부터 내셔야 내시면 되죠. 어떨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검토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으네요. 지금 법을 위반했거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좀
아마 국민들이 잘 하나하나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차후에 저희가 좀 더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또 가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총선 투표일을 지금 한 사흘로 이렇게 늘려서 분산 투표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했는데,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네,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대구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했죠. 예. 이제 끝내고 나서 본격적인 행보를 하는 것인데, 투표를 한날 1시에 집중적으로 줄을 서서 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앞 사람이 쓴 기표 용구를 다음 사람이 또 받아 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분들이 투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표일을 사흘로, 그리고 사전 투표도 닷새로 늘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거의 깜깜이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거 기간 남은 동안이라도 정당들이 좀 토론을 하자. 토론을 해가지고 정책도 좀 알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미래 전략 특위도 만들고 정치 문화 개선 특위도 만들고, 제 눈에 좀 띄는 게 뭐였냐면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대표 300명의 자유 발언을 듣는 3일 경청 국회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국민의당이 이번에 10번이거든요, 후보가. 네. 그 기호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10번에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안철수 그 대표 좀 항상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못 내는 정당의 한계를 좀 뼈아프게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근데 딴 거보다 지금 감염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글을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도 뭐 거소 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일을 늘리자라는 제안이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보면, 예. 사전 투표제가 실제로 투표율이 계속 높습니다. 초기에는 사전 투표가? 그렇습니다. 예.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되는데요. 예. 당시에는 6.93%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2017년 대선에는 26.06%까지 높아졌었고요. 꽤 높네요. 예. 2018년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은 21.14%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네요. 찾아보니까 이 송영길 의원도 현행 2일인 사전투표 기간을 5일로 연장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데서 좀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선거법 보입니다. 개정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뭐 사전투표 제도든 뭐든 어쨌든 밀집도를 좀 분산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 투표야말로 민주주의에 꽂히고 4년마다 오는 선거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그때까지 제대로 종식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안전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그렇게 보고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런 의심,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다르게는 지금의 어떤 선거제도 하에서 사실 이번에 지역구 그 경쟁률이 4.4대 1이더라고요. 네.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국회로 돌진하려는 후보들의 열망은 굉장히 뜨겁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떤가,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떤 정치 효능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표를 주면 이 표가 아까 말한 민주주의에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사용이 된다 그러면 효능감을 갖고 표를 주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효능감이 떨어지면 자칫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N번방 사건 관련된 내용 보도를 하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덕식 판사, 이번에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에서 좀 제외해달라 하는 그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지금 3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제가 오늘 아침 살펴보니까요. 예.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39만 7천 명을 넘어섰고요.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추세군요. 예.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을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게 되는 사건이 이른바 N번방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16살 이모 씨 관련 사건입니다. 예.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으로 알려진 방의 회원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이고 참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중학교 4학년 그때부터 지난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 석창치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이 판사는 안 돼요라고 외쳤을까 살펴보면 이 오덕식 부장판사가 과거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논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난해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고 구하라 씨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억들 하시죠. 예. 당시에 이 오 부장판사가 전 남자친구인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최모 씨가 구하라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고요. 또 지난해 8월에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모 언론사의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이 사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냐도 있었고 또 이분이 2013년도 강원대학교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에 이 성희롱성 반론을 했다 이런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는데 여자 변호사에 대해서 비하를 했다라는 또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청원에 올라온 것은 이 사람이 과연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냐라는 좀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표시하고 있고요.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도 지난 27일 오덕식 판사가 이번 관련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 이런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관이 헌법과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관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신분 보장이 되는데 법관이 내린 판결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관이 적어도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합니다. 딸 가진 판사가 성범죄자에 대해서 더 중형을 내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인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텐데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고 구하라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법정에서 그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굳이 틀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과 변호사가 이건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음에도 그렇겠네요. 불구하고 지시를 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의 소속사 대표가 정말 주행이 있었다면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술자리를 더 1시간 더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황상 봤을 때 소속사 대표는 나중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고 장자연을 술자리에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했다면은 이거를 무죄의 심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에 대한 이런 성적인 범죄를 지나치게 좀 가볍게 보는 이런 판사가 이번 같이 중요한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청원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 특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양형 기준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법정형이 있잖아요. 징역 몇 년에서부터 언제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안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자칫하면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양형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한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아직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네. 대법원에서 뒤늦게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대법원의 젠더 연구에 소속 판사 13명이 네.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설문조사 자체도 너무 형이 낮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단순 소지에도 막 징역형이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례를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판결할 때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의 어떤 판사에 대한 여론도 법원이 신중히 들어야 되겠지만 왜 그동안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얼마나 가벼운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법원 차원에서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제 제자 여학생 한 명이 스토킹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아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이런 일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경찰이 많습니다만 경찰이나 재판 단계에서요 2차 가해가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예. 스토킹 범죄를 호소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이쁘니까 좋아서 그러겠지. 이런 말 생각 없이 하지만 피해자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재수학원 유명한 재수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여학생들이 짧은 치마를 못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학원 방침상. 예. 왜 그럴까요? 남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 상황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여성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되지 않은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은 정말 지난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될지도 저희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전혜연 시사평론가 그리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